중국 베이징 대학이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열풍에 들썩이던 그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둥성만한 나라에서 뭘 배우겠냐며 조롱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그래도 스펙용으로라도 가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주변의 냉소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단톡방은 비아냥으로 가득했고 하루아침에 한국은 시간 낭비 여행지라는 낙인이 찍혔죠. 하지만 돌아온 뒤에 밝혀진 진실은 그들을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중국 대학생 천하오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 신입생 천하우입니다. 19살이에요.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스펙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왕래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산둥성만한 나라 아니야? 장밍이 바로 받아쳤죠. K-팝 말고 뭐 있다고? 삼성이나 LG, 리웨이도 끼어들었어요. 거기 가서 뭘 배운다는 거야? 우리가 더 빨리 발전하는데? 저도 웃으며 대충 답했습니다. 그래도 가볼 만하지 않을까? 어차피 학점도 인정해주고 사실 속으로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특별할까 싶었습니다. 중국이 훨씬 크고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오야, 이번 기회에 시야를 넓혀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다. 제가 대충 대답하자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돌아와서 내려도 늦지 않다. 하지만 가기 전에 결론을 내리지는 말아라. 하지만 저는 흘려들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준비도 대충 했습니다. 여권 체크하고 환전 앱 깔고 번역 앱도 대충 설치했어요. 한국어는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그냥 다녀와서 교환학생 경험담이나 써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중국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기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공항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크더군요. 현대적이었고 깔끔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가니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와 한글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안내 표시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요. 공항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안내 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얕은지를요. 작다는 것과 배울 게 없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요. 작다고 무시했던 이 나라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크기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나라라는 거요. 직접 보면 정말 바뀔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입국 심사 대기선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란 선 뒤에 정렬해 있었어요. 새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서는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수화물 카트를 이용한 후에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더군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공항철도 플랫폼에서는 더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두 줄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도착까지 1분 30초라고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확하더군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하차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제야 탑승했어요. 한국 학생 하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차 먼저요. 차량 안은 조용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은 소리로 했어요.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 있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당혹스러워졌어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질서정연할까요? 중국에서는 관리자나 카메라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니 더 빨리 타지. 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효율적이었어요. 하차 우선 원칙 때문에 승하차가 빨랐습니다. 초단위 정시 운행으로 대기 시간도 예측 가능했고요. 지하철을 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누가 보지 않아도 서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감시가 아니라 배려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시스템은 정교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가진 고정관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첫 번째 목적지인 명동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갔습니다. 지하철로도 갈 수 있었지만 지상 풍경을 보고 싶어서 버스를 선택했어요. 야외 정류장이었는데 의자에 앉았더니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햇볕 때문인 줄 알았어요. 오후 햇살이 제법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그늘진 곳 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자 자체가 따뜻했어요. 의자 측면을 자세히 보니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의자였어요. 야외 정류장 의자에 냉난방 시설이 있다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다른 의자들도 만져봤어요.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모든 의자가 난방이 되고 있었어요. 신기해서 주변을 더 둘러봤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표시가 크게 붙어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접속해보니 정말 되더군요. 속도도 빨랐습니다.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만큼 빨랐어요. USB 충전 단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의자마다 2개씩 설치되어 있었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실제로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말이에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희미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정류장에 앉아 기다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왜 했을까요? 그냥 벤치만 놓고 지붕만 덮으면 안 되나요? 필수가 아닌 편의시설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옆에 앉은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이 의자 정말 따뜻하네요. 응. 겨울에는 진짜 고마워. 차 기다리는 동안 춥지 않거든.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근데 시에서 시민들 생각해서 해준 거야.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일반 버스였는데 휠체어를 탄 승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중국에서는 휠체어용 특별 버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직접 운전석에서 내려왔어요. 버스 앞쪽으로 가서 무언가를 조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버스 바닥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경사판이 나왔어요.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불평 없이 기다렸습니다. 한두 명이 시계를 보긴 했지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휠체어 승객이 탑승한 후 경사판을 정리하고 바닥을 다시 올렸습니다. 전체 과정이 5분 정도 걸렸지만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휠체어 승객에게 안전하게 타세요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배려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버스에 탔더니 내부도 신기했습니다. 천장에 큰 스크린이 있었어요. 다음 정류장과 환승 정보가 4개 국어로 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였어요. 혼잡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구간이 붐비는지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노선도도 함께 나와서 처음 오는 외국인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좌석도 특별했습니다. 임산부석, 노약자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각 좌석마다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 자리는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한 자리입니다라고 말이에요. 에어컨과 난방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도 아닌데 공기가 쾌적했어요. 공기청정 기능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가이드가 제 놀라는 표정을 보고 설명해줬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죠.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민을 위한 서비스. 중국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세심함은 드물었습니다. 대도시 베이징에도 버스 정류장은 많지만 냉난방 의자는 없어요. 와이파이나 충전 시설도 마찬가지였고요. 휠체어 접근성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류장 냉난방 의자, 무료 와이파이, USB 충전, 공기청정기, 버스 바닥 조절 시스템, 다국어 안내, 혼잡도 표시. 하나하나가 작은 배려였어요. 저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GDP가 더 큰데 왜 이런 배려는 없을까요? 규모와 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민을 배려하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였고요. 노트 앱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비스의 주어는 시민이다. 국가의 품격이 의자 온도에서 느껴진다니요. 이상한 말 같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큰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서 차이가 났어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누구를 위해 기술을 쓰느냐의 문제였어요. 정류장 냉난방, 무료 와이파이, 다국어 안내,
모두 시민을 배려한 결과였습니다. 관광객인 저까지 배려한 거죠.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작다고 무시했던 이 나라가 실제로는 시민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으니까요. 크기가 배려의 깊이를 결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가서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 앞에 무인 매장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무인 매장을 본 적이 있었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들어가 보니 카메라가 거의 없더군요. 계산대 주변에 한두 대뿐이었습니다. 중국의 무인 매장은 온통 카메라 투성이인데 말이에요. 사각지대가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출입문이었습니다. 중국 무인 매장은 보통 앱으로 문을 열고 나갈 때도 인증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열려 있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에게 농담으로 물어봤습니다. 만약 바코드 안 찍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학생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순간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당연히 정직하게 계산하고 나가는 거 아니냐는 표정이었어요. 편의점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바코드를 직접 찍고 정직하게 결제했습니다. 절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계산대 화면에는 결제 완료라는 체크 마크가 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표시를 확인하고 안심하며 나가더군요. 신기했어요. 감시보다 신뢰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무인 편의점도 있지만 카메라가 훨씬 많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 동선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나요? 제가 물어보니 그 학생이 웃으며 답했어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정직해요. 서로 믿고 사는 거죠. 서로 믿고 산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QR코드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니 메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메뉴판이 아니라 AR로 실제 음식이 3D로 보였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여러 메뉴를 눌러봤습니다. 음식이 입체적으로 나타나서 실제 크기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태블릿으로 주문할 때 더 놀랐습니다. 알레르기 성분과 맵기 조절까지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었어요. 개인의 취향과 건강을 배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운맛을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었고 알레르기 항목도 20가지 정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개인 맞춤 추천까지 나왔습니다. 반찬통마다 QR코드가 있었어요. 호기심에 찍어보니 원산지와 칼로리, 영양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공개하는구나. 감탄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주는 방식이었어요. 테이블에는 전원 콘센트와 휴대폰 스탠드가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거죠. 물티슈와 물컵도 셀프로 가져다 쓸 수 있었고요. 결제할 때도 신기했어요. 테이블에서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줄 설 필요가 없었어요. QR코드로 결제하면 바로 영수증이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놀랐습니다. 번호표를 뽑았는데 예상 대기 시간이 7분 30초라고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 기다려보니 거의 정확했습니다. 오차가 30초도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죠? 궁금해서 물어보니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 속도를 계산해서 보여드려요. 대기 시간을 미리 알면 기다리기가 덜 답답하잖아요. 창구 직원이 저를 보고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니하오. 작은 배려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외국인이라는 걸 배려해준 거죠. 대기 공간도 쾌적했습니다. 의자도 편했고 무료 와이파이도 있었어요. 잡지와 신문도 비치되어 있었고 커피 자판기까지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리기 전에 알림도 보내줬어요. 3분 후 호출 예정입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화장실에 다녀올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공책에 단어 하나를 적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신뢰. 이 사회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일상이 신뢰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무인이 무법이 아니었습니다. AR과 QR코드로 모든 정보가 투명했고요. 예상 대기 시간이 실제와 거의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조롱했던 제가 점점 민망해졌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뢰 사회가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다시 믿음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투명성도 중요했어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 당당할 수 있었고요. 신뢰는 효율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의심하고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더 나은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었어요.
한국 대학 수업에 참관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했어요. 교수의 설명 중간에도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말씀에 조금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자 교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어떤 관점인지 들어보죠.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교수의 말에 반박하다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강의실 화이트보드에는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Why not? 왜 안 될까요? 라는 뜻이죠. 질문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동아리 소개를 받았습니다. 정말 다양했어요. 로봇 연구 동아리, 영화 제작 동아리, 봉사 동아리, 메이크업 동아리, 게임 개발 동아리까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운영 방식이었어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금을 주면 학생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어요. 캠퍼스 청소와 질서 유지도 학생 주도였습니다. 청소 담당자가 따로 있긴 했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도 않았고요. 도서관을 둘러볼 때도 감탄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개방되어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조용한 구역과 그룹 스터디 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토론하며 공부하고 싶으면 그룹 스터디 구역으로, 혼자 집중하고 싶으면 조용한 구역으로 가면 됐습니다. 토론실과 휴게 공간도 있었어요. 심지어 수면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를 배려한 거죠. 무인 반납함도 실내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정직하게 책을 반납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때 민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20살 한국 대학생이었어요. 심리학과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말할 때는 단호했어요. 여기 교육은 어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답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법도 배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적이 전부였거든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하는 게 목표였어요. 입시 경쟁에 매몰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니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민지가 더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법을 배워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죠. 전원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성장이 목표였어요.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학생 자치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책임을 지고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협력하는 시민이 되겠죠. 정답보다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자치는 곧 책임이었고요. 제 가치관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암기보다 사고력을, 경쟁보다 협력을, 성적보다 성장을 중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팀 토론 과제에서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주제는 성장 대 성숙이었어요. 슬라이드에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Growth is maturity. 저는 당연히 GDP 성장론을 펼쳤습니다. 제가 가진 신념을 그대로 발표했어요. 빠른 경제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돈이 있어야 복지도 교육도 인프라도 가능하죠. 중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 성장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민지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기술은 중립이지만 쓰는 사람은 중립이 아니죠. 시민 신뢰와 참여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습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장이 우선 아닌가요?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무난히 실내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성장이 끝나면 자동으로 신뢰 사회가 되나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의 지적이 예리했거든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중국도 이미 충분히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신뢰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예요. 성장만 추구하면 영원히 성장만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교수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두 관점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는가의 철학이 핵심이죠. 우리는 정책보다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책보다 문화를요. 수업이 끝난 후 민지와 캠퍼스를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성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는 속도는 위험하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빨리 가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고민하며 답했어요. 그럼 성장을 포기하자는 건가요? 아니요. 성장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어떤 성장인지 말이에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기술에서 사람 쪽으로 기울기,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중국도 빠르게 발전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는 부족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교육과 제도, 그리고 작은 실천이 쌓여야 해요. 벤치에 앉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민지가 물어봤어요. 천하우 씨는 왜 공학을 전공하나요? 돈도 잘 벌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요.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요? 순간 답이 막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본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들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속도가 답이라고 믿었는데 방향이 먼저였어요. 기술이 중립이라면 그것을 쓰는 사람의 철학이 중요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동시에 깨달음이 왔어요. 크기와 속도로만 세상을 보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을 다시 열어 적었습니다. 속도, 방향, 중립인 기술, 비중립의 인간. 민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지막 주에 송도 스마트시티를 견학했습니다. 여기서 도시 차원의 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AI 신호 제어 시스템이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가변 차선을 운영했습니다. 아침에는 도심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많아지고 저녁에는 나가는 차선이 늘어났어요. 단순히 고정된 시설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진화하는 도시였습니다.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되는 거죠.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도시를 컴퓨터처럼 운영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최적화하는 거죠. 스마트 벤치에 앉아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무선 충전이 되었어요. 핸드폰을 올려놓으니까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냉풍과 온풍도 나왔어요. 계절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 상판에는 무선 충전 마크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사용법을 몰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통합형 가로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불만 켜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와 미세먼지 측정기, 비상벨까지 있었어요. 하나의 기둥에 여러 기능을 통합한 거죠. 미세먼지가 나쁘면 가로등의 표시가 나왔어요. 시민들이 외출할 때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정류장에는 공기청정 시설과 실시간 미세먼지 표시기가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어요. 자전거 무료 수리 킷도 비치되어 있었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펑크가 나도 스스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정류장마다 있으니까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었어요. 푸드코트에서 통합 주문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여러 매장의 음식을 한 번에 주문할 수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서 언제 나올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서빙 로봇도 있었지만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이었어요. 무거운 음식을 나르거나 단순 반복 업무를 맡았습니다. 해변 LED 산책로를 걸으며 안내판을 봤어요. City as a Computer라는 콘셉트가 그래픽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뜻이었어요. AED가 50m마다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거죠. 비상전화도 곳곳에 있었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산책로에는 응급실까지 5분 이런 표시도 있었어요. 거리와 소요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가이드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만들고 계속 진화 중이에요. 빨리 짓는 게 아니라 계속 고치는 도시였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진화를 목표로 했어요. 제가 압도되었던 건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관된 철학 때문이었어요. 모든 시설이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가 목적이었어요. 스마트가 복잡한 게 아니라 편리한 거였습니다. 송도는 운영의 도시였어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했습니다. 진화 가능한 설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고요. 신호등 전환음과 바다 파도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삑 소리도 도시의 일부였어요. 인공적이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큰 건물을 짓는 게 스마트 시티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진짜 스마트 시티였어요. 한 달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베이징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왕레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때? 관광 갔다 왔네? 장밍도 비슷했습니다.
K-팝 팬 됐어? 아니면 한국 음식 맛있다고 할 건가? 리웨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뭐 특별한 거 배웠나? 우리가 더 빨리 발전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다른 걸 봤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사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경험을 몇 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었거든요. 기숙사로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대한 변화는 어려워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아리 모임에서 작은 실천 3종을 제안했습니다. 줄서기, 청소, 질문하기였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터도 직접 만들었어요. Who you and respect. Clean as you go. Ask 1. 영어로 적어서 조금 멋있어 보이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줄서기 캠페인이었어요. 식당, 도서관, 엘리베이터에서 질서 있게 기다리자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요. 두 번째는 청소 캠페인이었습니다. Clean as you go. 자신이 쓴 공간은 자신이 정리하고 가자는 뜻이었어요. 세 번째는 질문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수업마다 최소 한 개씩 질문하자는 거였어요. Ask 1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첫 주는 참여가 저조했어요. 사람들이 시큰둥했습니다. 조롱도 많았어요. 뭐 하는 거야? 한국 놀이라도 배웠나? 줄 서면 뭐가 좋아지는데? 질문하면 교수가 싫어하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스티커를 만들어 붙였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스터디룸에는 타이머도 설치했어요. 7분 30초로 맞춰놨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경험한 정확성을 흉내낸 거였어요. 타이머가 울리면 7분 30초 정도 휴식하고 다시 공부하는 시기였습니다. 둘째 주부터 소수가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니까 더 빠르다는 걸 체감했거든요. 서로 밀어붙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효율적이었어요.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정리하고 가니까 공간이 쾌적해졌어요. 다음 사람이 쓸 때도 편했고요. 셋째 주에는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스터디룸에서 한 학생이 말했어요. 진짜 7분 30초 쉬니까 집중이 더 잘 되네. 식당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줄을 서니까 다툼이 줄어들었어요. 음식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요. 넷째 주에는 더 적극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각 조에서 질문 1개 이상을 의무화한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점차 토론이 활발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교수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이 된 거죠. 지도교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흥미롭네. 다음 발표 때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보자. 학과 공지에 토론식 발표 시범 운영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도적 인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냉소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왕래이가 인정했어요. 줄 서니까 진짜 빨라지네. 싸우지도 않고. 장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문하니까 수업이 재밌어. 교수도 좋아하고. 리웨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참여는 했어요. 뭔가 달라지긴 하네.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저는 칠판에 분필로 적었습니다. 작은 실천 곱하기 꾸준함은 변화. 포스트잇에 작은 목표들을 적어 붙였어요. 발표할 때마다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2달 후에는 다른 동아리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영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벽은 작은 질문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혼자 바뀐들 세상이 바뀌겠냐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거창한 이론이 아니었어요. 작은 배려와 신뢰,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들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만들어냈어요. 3학년이 된 저는 신뢰와 자유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교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슬라이드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Speed is not direction. 속도는 방향이 아니다. 2년 전 한국에서 민지에게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캠페인이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작다는 이유로 한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크기와 질은 다르다는 걸 배웠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무감시 질서,
시민 배려, 신뢰 사회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어요.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었나요? 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동아리에서 시작한 3가지 캠페인이 학과 전체로 퍼졌고, 이제는 다른 학과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했어요.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니까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줄서기, 청소, 질문하기. 단순해 보이지만 신뢰와 배려의 첫걸음이었어요. 발표 마지막 장에는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 Trust, freedom, better, tech for people. 신뢰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사람을 위한 더 나은 기술로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질문했고 토론도 활발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해온 거예요. 제 발표를 본 한국 교수가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동아시아 교육문화 비교 연구였어요. 중국과 한국의 교육 철학을 비교하고 상호 학습할 점을 찾는 연구였습니다. 첫 화상회의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있었거든요. 이제 대학원생이 되어 있었어요. 천하오 씨,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답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말이요? 기술은 중립이지만 사람은 중립이 아니라는 말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민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걸 실천으로 옮긴 건 천하오 씨예요. 정말 대단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질서정연했고 배려가 넘쳤어요. 민지와 다시 만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았지만 제 시선은 달랐어요. 이제는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민지가 물어봤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작은 캠페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교육정책 연구까지 하게 되었다고요. 몇몇 대학에서 벤치마킹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도 했어요. 와, 정말 멋져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군요. 민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의 민지가 될 차례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받은 만큼 주는 것. 그게 진짜 성장이었어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연구 발표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연구팀이 함께였어요. 2년 전 혼자 한국에 왔던 제가 이제는 팀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에서 더 큰 세상을 봤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우선이라는 것도요. 기술의 미래는 새 부품에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에 달려 있었어요. 사람을 위한 기술, 시민을 배려하는 시스템, 신뢰로 운영되는 사회. 지금 제가 하는 연구도 그 방향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AI든 스마트 시티든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장의 웅성거림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딩 테마처럼 희망적인 분위기였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맞으셨어요. 가기 전에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이제 알겠구나.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배울 게 많다는 걸. 작은 나라에서 배운 큰 교훈.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줄 차례입니다. 기술은 중립이지만 사람은 중립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